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분기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일시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은 6.4%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6.8%의 성장률이 6.4%까지 둔화되었고,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9년 올해 1분기에는 분명히 중국의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고, 그것 때문에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배짱을 부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사실상 중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 수출을 증가시켜서 무역전쟁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엇이 2019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면, 광업생산 부분과 부동산 개발 투자 부분의 증가율만 전년 대비 높아졌을 뿐, 제조업, 소매 판매, 수출 및 수입 등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 모두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광공업 부분의 생산 증가는 재고 비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9년에도 역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분기 GDP 집계에서 포함된 3월까지와 달리 4월 이후부터 중국은 공업 생산도 부진해지고 고정 투자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부터 고정 투자, 소매 판매, 수출, 수입, 공업 생산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2분기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고용 사정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간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459만 명 증가로 2018년 471만 명 증가한 것에 대비해서 12만 명이 감소하였고, 그림을 보면 중국의 4월 실업률도 5%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블룸버그가 대졸자를 중심으로 공채를 실시해온 중국 기업 4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인원을 감원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디디추싱은 인력의 15%를 감원하였고, 징동닷컴도 1만 2천 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중국 최대 구인 구직 사이트 자오판닷컴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 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질적인 중국의 산업 및 수출, 고용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택가격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 및 주택 마련을 위한 사회융자 총액은 1월부터 5월간 10.9조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림자 금융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업과 수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만 급등을 하고 그를 매수하기 위한 또는 생계를 위한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경기 둔화 및 폭락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화에 실패하고 미국이 3,250억 달러에 대한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은 현재 6.4%를 지키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6%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GDP 증가율이 6% 이하로 떨어지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인민은행과 은보감에는 중국 중소은행인 바오상은행의 인수관리를 결정했습니다. 바오상은행은 초단기 금융상품과 암묵적인 손실보상 약정이 있는 6개월 이내 신탁증서, 수익증권 등 이재 상품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요 대출처는 건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지난해 바오상은행과 같은 중소은행 18곳이 사업보고서를
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중소은행들의 연쇄적인 부도 우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양책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재정을 확장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은행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최근 도시상업은행 및 중형은행을 중심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중 민영대출의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일정 금액을 보관해야 되는 이런 금액인데요. 이것을 인하한다는 소리는 시중에 돈을 푸는 거고요.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해주는 금액 중 민영기관으로의 대출, 그러니까 민간 회사로 인한 대출을 30%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는 민간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라는 소리죠. 자, 이를 위해 현재까지 중국 인민 및 민생은행은 400억 위안의 영구채를 이미 발행을 했고요. 올해는 5천억 이상의 영구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구채권이라는 것 또한 부채죠. 또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국가 중요 프로젝트를 위한 지방정부 전용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요. 지방정부 채권 거래형, 개방형 지수펀드를 출시하는 등 이렇게 부채 증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경제를 파악하고 국가 경제 둔화 또는 부도 가능성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유명 헤지펀드들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중국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안화를 공매도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헤지펀드들의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중국의 버블은 현재까지 붕괴되지 않았고요. 중국의 주택가격도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은 한마디로 상당히 부실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면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입니다. 조만간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해서 주식형 자산을 전부 매도했는데 지난 2016년처럼 2, 3년 이상 터지지 않으면 터진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이후처럼 2018년까지 증시가 더 오르면 조만간 터진다라고 말한 사람은 주먹으로 얻어 터지겠죠. 중국 버블이 터지는 건 못 맞췄어도 자기가 얻어 터지는 건 정확히 맞춘 것이죠. 누구도 시점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경제라는 것은 변수가 많고 시점까지 만약에 정확히 맞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물 옵션 투자해서 혼자 돈 벌지 남들한테 말해줄 리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저희 의견이 듣고 싶으실 겁니다. 중국 경제가 언제 망가질 것 같나요? 우선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또 결렬되면 하반기 중국은 GDP가 6%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더 끌어들이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합의가 타결되어도 역시나 일시적일 뿐 구조적으로 버블이 들어찬 중국 경제는 쉽게 개선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1999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경제를 크게 살리고 2020년까지 중산층을 확대하고 이후 벌어놓은 돈을 분배하여 잘 살자는 이런 삼보주에 따라 장점인 후진타오 역시 연 10%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목표에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제조업과 부동산 등에서 과잉 생산된 부채를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로 시진핑 집권 이후에 긴축 정책을 실행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긴축을 부양으로 선회해야 하고 감소하던 부채를 다시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버텨주는 이유는 아직 미국의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가 많아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식당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부채가 많더라도 식당의 장사가 잘 되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채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부채 상황에 대한 독촉이 시작되고요. 이자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중국의 부채 버블 또한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관세 유보 및 합의를 시작하자는 결론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도달된다면 중국의 부채 버블은 미국의 경기가 꺾일 때까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다면 그리고 미국과 무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른다면 중국의 버블 붕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미중 무역 합의는 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비중은 채권 40%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여부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 부양책과 결합되어 증시의 상승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투자를 하고 계신 이런 시청자분들께서는 미중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스스로 생각에 맞게 완전히 결렬된다고 보시는 분이라면 채권과 현금 비중을 100%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타결된다 보시는 분이라면 성향에 맞게 채권으로 리스크 관리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저는 결국은 타결된다고 보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서 주식형 자산 60과 채권형 자산 40%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를 파악하고 리스크까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하물며 정보의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와 리스크를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또한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도 신흥국의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 중에 10%를 넘지 않고요. 중국만이 아닌 여타 신흥국 전반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서 중국의 자체적인 리스크를 해지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만약에 중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셔도 전체 자산 중에서 5% 이상의 비중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